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제7강 중개사고 유형 및 예방입니다. 우리 지금 현업에서 이 개업 공인중개사들이 거의 보통은 사고는 사실 잘 안 납니다. 전국적인 통계로 보면 보정 설정 금액이 공제가입이 1년에 약 25만 원입니다. 요즘 할인돼 가지고 22만 원씩 받고 이렇게 합니다. 22만 원. 협회 공제는 22만 원 받고 있고요. 1년에. 그 다음에 서울보증보험은 11만 원 받고 있습니다. 서울보증보험은. 협회가 22만 원 받고 서울보증보험이 보증보험이 11만 원 받고 있는데요. 금액은 2배 차이 나는데 이 장단점이 있어요. 먼저 사고 났을 때 협회에 가입을 하면은 협회는 이것만 가입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회비도 50만 원 내야 됩니다. 50만 원. 처음에 협회 회비가 50만 원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1년에 22만 원씩 이 보정 공제료를 내야 됩니다. 공제료를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서울보증보험은 11만 원만 내면 됩니다. 회비도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고를 안 내실 분 같으면은 서울보증보험 가입하는 게 보험료가 훨씬 더 저렴하고요. 근데 사고 날 가능성이 있는 분들은 위험하게 만약에 중개업을 하실 분들은 협회 공제를 가입하는 게 더 유리해요. 왜냐하면 협회는 전담 변호사가 있어가지고 쉽게 손해배상을 안 해줍니다. 사고가 나도 대법원까지 확정 판결을 받아야 손해배상을 해줘요. 먼저 이제 사고가 나면 안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40명에게 1억씩 손해를 입힌 경우가 있었습니다. 오산에서 경기도, 그럼 40억입니다. 40억. 이게 경기도 오산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몇 년 전에 있었습니다. 경기도 오산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세입자들한테는 전세라고, 다가구 원룸주택 세입자들한테는 전세라고 받아가지고 주인한테는 월세라고 줬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씩만 주고 나머지는 월세로 줬습니다. 그래서 그게 40명에게 손해를 입혔습니다. 1억씩. 그러면 손해배상금이 40억입니다. 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해야 될 금액이 40억입니다. 근데 보증가입은 얼마 했다고요? 1억밖에 가입을 안 했어요. 협회 공제나 보증보험 1억 가입했습니다. 그럼 지금 현행법상 문제점은 이 40억이라도 건별로 1억씩 해주는 게 아니라 40명 다 합해서 1억밖에 배상을 안 해줘요. 그러면 이걸 대법원까지 협회에 이제 전담 변호사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너 소송해가지고 승소하면은 대법원까지 가면 소송비가 보통 최소한 1심에서 500만 원, 대법원까지 가면 한 2천만 원 가까이 됩니다. 소송비 2천만 원 들어가가지고 승소하면 받는 돈은 얼마예요? 공제금액에서 받는 돈은 250만 원밖에 안 되죠. 1인당. 총 합해서 1억 가입하니까 40억을 예를 들어서 40명에게 40억의 손해를 입혔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한 사람당 손해배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5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소송비도 모자라는 거예요. 소송비까지도 청구한다고 하지만 거의 도망가고 없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이거든요. 그리고 소송비를 실제 들어간 돈을 다 받는 게 아니라 법정 소송비 인정되는 금액이 얼마 안 돼요. 그래서 변호사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막 처음에는 흥분해가지고 하다가도 나중에 여기저기 물어보니까 맞거든요. 그 말이. 다 포기해버려요. 3년 동안 가다가 대법원까지 가다가 중간에 지쳐서 거의 다 포기해버린다고요. 그래서 통계에 의하면 지금 현재 협회에서 받는 공제 금액이 거의 200억 가까이 됩니다. 협회에서 22만 원씩 지금 8만 3천여 명의 중개업자가 있으니까 8만 명이면 25만 원 받으면 200억이죠. 그 약 200억의 공제료를 받습니다. 1년에. 협회에서 1년에 약 200억의 공제료를 받아가지고 통계를 보니까 손해배상금이 60억 나갔더라고. 60억 나간 게 이게 많은 게 아니죠. 60억이면 개인이 가입하는 게 1억이잖아요. 그럼 1년 내에 60명한테 밖에 배상 안 해줬다는 이야기거든요. 8만 3천 명의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는데 그럼 거의 손해배상을 안 해준 편이에요. 사고는 훨씬 이거보다 많이 나겠죠. 사고가 나더라도 거의 다 협회 가입하면 협회에서 그냥 대법원까지 소송을 끌어버리면 지쳐가지고 다 포기해버린다고 대부분은. 그래서 비록 서울보증보험이 11만 원으로 더 싸지만 오히려 협회에 가입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협회 가입하면 가입비를 내든 안 내든 지금 협회에서 운영하는 정보망이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소라는 것을 공짜로 또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정보망을. 그래서 장단점이 있고요. 가급적이면 협회 가입하는 게 바람직하긴 하겠죠. 지금 협회는 두 개가 있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하고
세대한공인중개사협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대한공인중개사협회는 서울보증보험하고 같이 공제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손해를 입히면 안 되겠지만 의뢰인 입장에서 본다면 사실상 손해배상 받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사실상. 또 지금 현행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보면 이 개업 공인중개사는 고도의 주의 의무가 있는 게 아니라 선관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선관주의 의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밖에 없습니다. 판례는. 그래서 만약에 실제로 1억 원의 손해를 입혔다 하더라도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하라는 것은 보면 하급심에서는 7, 80% 배상하라고 하고 대법원에 가면 50%만 배상하라고 합니다. 왜? 고도의 주의 의무가 있는 게 아니라 평범한 사람, 보통 사람, 평균치 사람이 지켜야 될 의무만 지키면 되니까 나머지 의뢰인 너도 과실 비율 50%를 상기하고 직접 부동산을 사면서 등기부 등본을 떼보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므로 50%만 배상함이 상당하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렇게는 하지만 만약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이런 소송에 한 번만 휘말려버리면 한 3번만 휘말려버리면 중개업 못합니다. 지쳐가지고 사람들 꼴도 보기 싫다고요. 그래서 사고가 영원히 중개업을 하는 동안은 한 건도 안 나야 됩니다. 사소한 분쟁이 생겨버리면 사실 영업방해를 합니다. 와서 계속 와가지고 아침부터 와가지고 내 돈 내놔라 하고 손님 안 오면 가만히 있다가 손님 오면 나한테 내 돈도 안 주면서 또 누구 손에 빌리고 하냐 이렇게 영업방해를 하면 업무방해죄로 고소할 수는 있지만 제지한 게 있기 때문에 그것도 쉽지 않죠. 그래서 철저하게 사고를 미연에 예방해야 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고가 이 등기부 등본이라고 부르던 것을 지금은 등기사항증명서라고 하죠. 이 등기사항증명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서 즉 당사자 확인을 잘못해서 손해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당사자 확인. 당사자 확인이 중요한데요. 지금 당사자 확인은 뭘 통해서 확인하냐면 주민등록증과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지금 중개업을 하는 분들이 대부분 현업에서는 두 가지만 확인합니다. 주민등록증하고 그 다음에 등기사항 증명서 두 개만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근데 판례에 의하면 등기필 정보, 즉 등기권리증도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고요. 진정한 소유자인지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그 외에도 재산세 납부증명서라든지 인감증명서라든지 등등 가급적이면 여러 가지를 확인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 나는 걸 보면 제가 이제 이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현업에 있는 분들이 상담을 많이 의뢰합니다. 그래서 남은 물건, 저 남양주에서 있었습니다. 땅을 갖다가 땅 같은 게 문제잖아요. 땅은 누구 땅인지 알 수도 없죠. 그 땅 이거 위중해서 주민등록증만 위조해버리면 충분히 주민등록증만 그 등기부는 누구나 열람할 수 있잖아요. 그 등기부 갑부에 있는 사람 이름하고 똑같은 이름으로 주민등록증만 위조해버리면은 얼마든지 남은 거 팔아먹을 수 있어요. 지금 현재 개업 공인중개사들이 두 가지밖에 확인 안 한다고 등기등록증하고 등기사항증명서.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은 현업에 나가시면 반드시 등기권리증, 등기필증, 등기필정보라고 하죠. 이것도 확인해야 되고요. 그 외에도 재산세 납부증명서. 가급적이면 주민등록증보다는 운전면허증을 확인하는 게 더 좋아요. 지금 현재 위조하는 게 대부분 사고 99%가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고 있지 운전면허증을 위조한 경우는 지금 거의 적발이 안 되고 있거든요. 지금 위조 기계가 중국에서 198대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증 보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주민등록증을 봤을 때 또 주민등록증이 너무나 새 거면 그것도 위험하다고요. 여러분들 인터넷에 한번 치보세요. 주민등록증 위조 치니까 30만 원이더라고. 30만 원 위조하는데 30만 원. 그 뭐라고 댓글 달리냐면 30만 원 주고 위조해가지고 만약에 이 위조된 주민등록증으로 은행 통장 발급 안 되면 환급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환불. 그만큼 정교하게 위조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판례가 있습니다. 위조된 주민등록증 가지고 은행 계좌도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그 위조된 통장으로 입금을 시켰다고 돈을. 그러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위조된 통장으로 주민등록증을 위조해가지고 그 위조된 주민등록증으로 통장까지 만들었어요. 그 은행도 잘못이 있는 거죠. 본인이 확인 안 하고 제대로 확인 안 하고 통장을 만들어줬으니까 그 위조된 통장으로 만약에 입금을 시켰을 때 개업 공인중개사는 책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 위조된 통장. 직접 돈 준 것도 아니고 통장으로 입금시켰다고요. 책임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개업 공인중개사? 통장으로 만약 입금시켰다면 위조된 통장.
판례는 위조된 통장으로 입금시켜도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이 있다. 그래서 협회 공제금으로 손해배상금 지급해야 된다는 판례입니다. 그런데 판례는 그러는데 이제 공제 약관에 보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경미한 과실이 있으면 구상권 행사를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구상권 행사를 못한다는 말은 협회 공제금에서 주고 개업공인중개사한테는 그 돈을 달라고 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 판례는 이 위조된 통장으로 입금을 시켰다면 중개업자는 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경미한 과실밖에 없다. 왜냐하면 통장이 그 소유자 등기부 갑구에 있는 소유자 명의로 되어 있는 통장이라면 그 통장으로 입금시켰다면 그는 경미한 과실이다.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손해배상을 궁극적으로는 개업공인중개사는 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그런 소송에 휘말리면 피곤하겠죠. 그래서 통장도 반드시 이 새 통장은 안 되고요. 헌 통장 해야 돼. 헌 통장. 그래서 주민등록증 등기 지금 현실적으로는 이 두 가지만 확인해요. 왜냐하면 다른 개업공인중개사들은 이 두 가지만 확인하는데 나만 등기 필증 가져와라 뭐 하라 막 계속 하면 손님들이 짜증내는 경우가 있겠죠. 다른 중개업소는 안 하는데 너만 왜 그러냐. 다른 데 가서 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참 민감한 부분입니다. 너무 또 막 별나게 하다 보면 손님을 다 놓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만 확인하더라도 반드시 통장으로 입금시키면 되는데 이 통장이 새 통장, 위조된 통장이 아니라 헌 통장이 뭐예요? 그래서 보통 지금 개업공인중개사들 보면은 그냥 통장 번호만 불러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통장 번호만 불러달라고 하지 말고 반드시 통장을 가지고 오라고 해야 돼요. 주거래은행 통장. 그럼 통장 맨 앞에 보면은 그 발행 회차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연결 계좌도 나와 있어요. 발행이 언제 발행됐는지 나와 있고 연결 계좌가 뭐 청약 통장 돈 빠져나간다, 대출 이자 빠져나간다 이런 게 다 연결 계좌가 있죠. 그런 것들은 통장 발행한 지가 오래됐다면 그건 위조된 게 아닐 가능성이 많죠. 그럼 앞에만 보고 가져오라고 해가지고 넘겨보면 거래가 많이 됐던 게 나타나잖아요. 그럼 빨리 넘겨보고 뭐 내용만 구체적으로 안 보면 모르거든요. 그 사람이 보는지 안 보는지. 그런 헌 통장이라면 위조될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잖아요. 그래서 위조되지 않은 통장에 보냈다면은 자기 본인 통장으로 돈 받아놓고 뭐 딴소리 할 가능성은 없잖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부인한테 대리권을 줬다 하더라도 돈은 부인하고 남편은 직장 가서 못 온다. 그런 게 많아요. 임대차인 경우는 굉장히 많거든요. 뭐 임차인은 지금 당장 계약하겠다 하는데 소유자는 남편 명의로 돼 있어. 남편은 지금 직장에서 못 온다. 그럼 부인이 와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부인이 인감증명하고 위임장하고 이런 거 다 들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그냥 남편은 그냥 내가 할게 하면 할 수밖에 없어요. 하는데 그 대신에 돈은 어디로 입금시켜야 된다? 주인, 이 소유자 등기부에 나와 있는 갑구에 나와 있는 소유자 통장으로 입금시키면 나중에 대리권 안 줬다 이런 말 하기는 힘들잖아요. 자기 통장으로 돈 입금시켰는데 입금시키면서 통장에다가 계약금 뭐 이렇게 찍으면 되겠죠. 무슨 아파트 몇 호 계약금 글자 적을 수 있는 게 있다고. 아니면 계약금 무슨 아파트 신한 아파트 계약금 이렇게만 무슨 아파트 계약금 또는 계약금이라는 말을 넣고 찍어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새 통장이 아닌 헌 통장으로 해야 됩니다. 실제 사고 나는 거 굉장히 저는 많이 상담을 했습니다. 남양주에서 뭐 50억짜리 땅을 갖다가 30억에 판다고 했어요. 그 대신에 30억인데 계약금을 10억 주고 일주일 후에 잔금 20억 주기로 했어요. 너무 싸다. 이것도 위험하고 또 잔금 날짜를 땡기는 거 이것도 위험한 거예요. 금매로 파는 대신에 잔금 날짜를 땡기겠다 급해서 위험하죠? 보통 그런 뭐 몇십억 되는 거는 잔금 날짜를 보통 한 2달은 넘게 걸린다고요. 근데 갑자기 빨리 일주일 후에 잔금 치르게 하자 해놓고 일주일 뒤에 보니까 안 나타나는 거예요. 매도인이 계약금은 10억 받아가 버리고 나중에 보니까 남은 걸 팔아먹었어요. 물론 그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뭐 책임을 안 진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이 통장으로 입금시키고 완벽하게 뭐 중개업자 우리 개업공인중개사가 수사권이 있는 건 아니죠. 그 위조된 건지 아닌지 완벽하게 조사할 의무는 없다고요. 그 일반적으로 성간주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봤을 때 위조됐는지 여부 유관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이 없을 수는 있기는 합니다. 근데 꼭 여러분들은 그래서 직접 현금으로 주지 말고 계약금만큼은 반드시 통장으로 입금을 시키고요. 잔금 치를 때는 꼭 통장으로 안 해도 돼요. 잔금 치를 때는 보면은 이게 동시행 관계 있잖아요. 매매나 임대차나 다. 그럼 동시행이면 그 지금 살고 있는 세입자한테 주인이 받아가지고 돈 내줘야 되고요. 그러면 동시행하려면 통장으로 입금시키면 다시 찾아가지고 어려울 수도 있겠죠. 현금으로 입금시켜야 되겠죠. 수표를 해놓으면 그날 못 찾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잔금 칠 때는 물론 이제 물어봐야 되겠죠. 서로 물어봐야 되겠죠. 이게 통장으로 입금시켜도 되냐.
집주인한테. 그럼 집주인은 받아가지고 또 다시 동양이 받아가지고 또 새로 그 지금 살고 있던 세입자 나간 데 내줘야 되잖아요. 나는 힘들다. 그냥 현금으로 가져라. 이렇게 하면 그걸 미리 의논을 해가지고 현금으로 달라고. 현금으로 가져올 때도 또 수표 1,000만 원짜리 이렇게 가져오면은 중개수료 받지도 못해요. 돈을 쪼개 가져오라고 그래야 돼요. 1,000만 원짜리도 가져야 되지만 100만 원짜리, 10만 원짜리도 있어야 됩니다. 수표로 다 가져오면 안 됩니다. 현금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관리비 같은 건 정산해야 되고 마지막에 해야 되는 게 많죠. 만약에 매매이면은 선수 관리비, 아파트 같으면 관리비도 미리 내놓잖아요. 한 달 분 선수 관리비도 이제 매수인 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장기 수선 충당금 이런 건 또 세입자한테 내줘야 되죠, 주인이. 그래야 되기 때문에 돈을 그냥 한 장으로 수표 끊어오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럼 통장으로 입금시킬 때는 현금을 입금시켜야 되고, 근데 쉽지가 않아요. 현금 입금시키려고 해도 또 세입자가 들어온 사람이 전 주인한테 이사 오기 전에 수표로 준다고 한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수표 있는 걸 또 입금시켜버리면 못 찾죠? 그래서 잔금 날짜는 가급적이면 토요일, 일요일로 잡으면 안 돼요. 은행 가서 수표라면 꼭 해결하려면 평일이면 해결할 수 있죠? 뭐 돈을 더 준다든지 어떻게 하면 또 그게 그날 거래하도록 확인할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잔금 날짜는 토요일, 일요일은 안 잡아야 돼요.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대부분 평일로 합니다. 평일. 그래야 은행의 동관계가 만약에 문제되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반드시 현 통장으로 확인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제가 아는 사고는 어떤 게 있었냐면은 부동산을 인수했어요. 부동산을 인수했는데 전에 있던 그 인수할 때 그 꼭 적어야 돼. 인수. 남은 물건을 인수하면 인수할 품목, 인수 대상, 인수 제외 대상 이거 명확하게 구분해야 돼요. 그 직원이 내가 근무하기 전에 옛날 사무소에 직원이 있었어요. 고용인이라고 하죠. 즉 중개보조원이 있었다고. 중개보조원. 보조원이 있었는데 그 토지 이제 이게 가짜 남의 물건 팔아먹는데 토지 중개하는데 관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뭐 확인 설명서 계약서에다 적었나 봐요. 이 계약에 관여한 사람은 누구누구 3명이다 했는데 그게 내가 인수하기 전에 있던 직원이 근데 공인중개사 이름은 똑같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삼보공인중개사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사, 상무 이렇게 해가지고 명함을 새기고 있다고요. 내가 인수하는 사무실 명함을 새기고 있는데 내가 인수하고 나서 나는 얼굴도 한 번도 보지도 못했어요. 출근한 적도 없어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7월 1일 날 인수해가지고 지금 개업을 해가지고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 옛날 전 직원이 8월 1일 날 가령 계약서에다가 삼보공인중개사 상무 누구누구도 이 계약에 관여하였음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 변호사가 그 가짜 물건을 팔아먹었다고요. 그러면 매수인 측엔 돈만 다 날아갔잖아요. 그럼 이제 이 개업공인중개사 2명하고 제가 만약에 인수하기 전에 있는 직원하고 이 3명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이 직원이 잘못한 것은 그를 고용한 중개업자 행위로 보죠.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 지금 중개업자를 올해 7월 29일부로 개업공인중개사라고 합니다. 그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보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들어온 거예요. 나는 이 사람 직원을 본 적도 없다. 아무리 본 적도 없다 해도 그쪽 변호사는 분명히 네가 7월 1일부터 했다며 이 사람은 8월 1일 날 관여했다. 명함에 보니까 삼보공인중개사라고 찍혀있더라. 상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나게 피곤했어요. 소송을 하는데 그걸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근무 안 했다는 걸. 그래 물론 겨우 입증을 하긴 했지만 시달리면서 계속 변호사까지 샀잖아요. 또 변호사 사면 500만 원 들어가지고 500만 원 손해봤어요. 이거 근무 안 했다는 걸 입증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인수할 때는 중개사무소 인수할 때는 저번에 말 안 한 것 같은데 반드시 인수할 대상, 인수 대상 아닌 직원들은 인수하지 않는다고 명시해야 돼요. 고용인들은 전혀 인수하지 않고 물품만 인수한다. 전에 있었던 계약 내용도 전혀 뭐 인수하지 않는다, 승계하지 않는다 이런 걸 적어야 돼요. 안 그러면 굉장히 그런 것만 있었더라도 그 입증을 할 수가 있었던데 아무런 증거가 없으니까 나는 인수는 7월 1일 날 했는데 사실 8월 1일 날 옛날에 근무하던 직원이 다른 계약에 관여해가지고 사기에 연루돼가지고 굉장히 고생한 적이 있어요. 자, 그래서 등기사항 증명서는 여기 적어놨죠. 중도금 잔금 지급 시에도 확인해야 된다. 그 오늘 중도금 날짜가 만약에 오늘 정해져 있으면은 미리 이제 중도금 치르기 하루 전날 등기사항 증명서 떼봐야 돼요. 요즘은 뭐 예를 들어서 가압류나 가등기 이런 거 신청하니까 바로 접수하자마자 바로 떠버리더라고요. 지금은 일사편리라는 게 있습니다. 일사편리. 18가지 공부를 하나로 통합해 놨습니다. 일사편리에 들어가면 온나라 정보, 부동산 정보 이 같은 건데요.
그냥 한글로 일사편리라고 치면은 18개 공부를 한 사이트에서 다 확인이 가능해요. 등기부부터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다 가능하거든요, 확인이. 일사편리, 일사천리를 해가지고 일사편리. 지금 현재는 등기부는 그냥 그 대부분 사이트로 연결만 돼 있고 완전히 확인이 안 되는데 조금 있으면 이제 곧 등기부까지 전부 다 한 군데서 다 확인을 가능하도록 돼 있어요. 뭐 건축물대장 같은 거 이런 거는 돈 안 내고 공짜로 다 떼볼 수 있어요.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이런 거는. 아직까지 등기부는 그 인터넷으로 열람하려면은 열람하는 데는 800원, 700원인지 800원인지 잠깐 기억이 안 나네. 700원요? 예, 700원인데 왜 제가 기억을 못 하냐면 중개업을 하고 있어도 법무사가 내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남은 돈으로 하니까 별로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 700원. 열람하는 데는 인터넷으로 열람하면 700원, 뭐 직접 가 떼면 한 기계로 떼면 1000원인가 하고 사람한테 떼면 1200원인가 다르죠, 돈이. 직접 가는 사람 없잖아요. 전부 다 인터넷으로 지금 열람만 하면 되니까 700원인데 예, 이거 중도금 지급하기 전에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만약 중도금 지급하기 전에 권리관계 변동이 있었으면은 중도금 입금시키지 말라고 하고 매도인한테, 임대인한테 확인해봐야 되겠죠? 매매계약이면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 다시 그 확인설명서에 계약서에다가 수정해줘야 돼. 이렇게 더 추가로 뭐 권리관계 변동이 있었는데 그래도 계약하겠냐? 계약 안 하면 분명히 계약서 쓸 때 나중에 계약서에 말씀만 드리겠지만 중도금 잔금 지급 시까지 권리 변동이 없기로 한다 이런 걸 특이하게 넣거든요. 계약서 쓰고 나서 더 추가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런 권리 변동이 없고 현 상태를 유지하기로 한다 이런 걸 특약을 넣는다고요. 그러면 이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겠죠. 중도금 지급하기 전에도 계약 등기부 떼봐야 된다고요. 근데 거의 현업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들이 중도금 지급하기 전에 잘 안 해보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이 중도금 지급돼버리고 나면 원칙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잖아요. 그 중도금 지급이 오늘이라면 하루 전날 등기부 열람해보고 저녁에 열람해보고 그 아침에도 빨리 열람해봐야 되겠죠. 아침 일찍 입금 몇 시에 시킨 거 이야기를 해놨다면 그래놓고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그 딱 발급 날짜가 다 나오니까 그럼 발급 날짜 그 등기부를 보관해놨다가 다시 이제 나중에 그 손님이 왔을 때 다시 주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공신력 있다. 이 사람은 열심히 하구나 이런 걸 느끼겠죠. 그 등기부를 여러 번 떼주면 그 내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니까 어차피 법무사들이 지금 내주고 있으니까 어쨌든 내 돈이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꼭 떼봐야 됩니다. 중도금 치를 때도 미리 떼보고 권리 변동이 있으면 확인하고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할 거냐 하고 계약서에 다시 적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잔금 지급하기 전에도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잔금 지급 시까지만 하고 나면은 사실상 그 이후에 사고 난 거는 개업공인중개사 책임은 아니죠. 그 이행 업무에도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권리 변동이 있을 때에는 계약서에 확인 또는 확인 설명서에 추가 기재하고 중도금 또는 잔금 지급 보류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별도 등기나 신탁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것도 확인해야 되는데 별도 등기라는 게 토지 별도 등기 있음 이렇게 하면은 그 건물을 짓기 전에 나대질 때 토지에 먼저 저당권을 설정한 거죠. 그래서 별도 등기 이런 게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신탁 등기가 되어 있으면 신탁법상 수탁자가 소유자거든요. 예를 들면 재건축조합이면 재건축조합에다가 신탁 등기를 해요. 그럼 재건축조합이 수탁자로서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확인해야 된다. 별도 등기 있으면 이렇게만 돼 있다고 건물 등기부를 떼보면 그럼 토지 등기부를 또 떼봐야 되겠죠? 얼마 돼 있는지. 그 별도 등기가 예를 들어서 2억이 돼 있고 거기에 세대수가 20세대가 있다면 이런 경우는 원래대로 하면은 별도 등기돼 있으면 이 2억을 각각 20세대한테 다 책임을 물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거의 20분의 1이니까 얼마예요? 1000만 원만 내면은 내 부분의 별도 등기는 은행에서 보통 해제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게 가장 요즘 사고 가장 많이 나는 게 다가구 주택입니다. 다가구 주택. 다가구 주택은 기존 임대차 관계를 확인해야 하는데 이걸 소리해가지고 사고 나는 거. 다가구 주택은 단독 주택이죠. 뒤에도 오늘 뭐 다시 다가구 단독 뒤에 나와 있습니다만 단독 주택입니다. 그래서 이 단독 주택인데 소유자가 한 명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방이 만약에 19개가 있으면 내가 중개하는 거 1개 빼고 나머지 18개 방에 대해서 임대차 기간의 시기와 종기가 언제인지 임대차 보증금이 얼마인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니 선순위 임대차 관계 확인서 해가지고 개업공인중개사가 100% 확인 못하니까 뭐라고 해야 돼? 거기다 자필로 다 적으라고 하고요. 맨 밑에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해가지고 다 받아놔야 되겠죠?
만약에 그걸 거짓말했으면 아까도 말했지만 개업공인중개사가 사실상 수사권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그걸 철저하게 다 밝혀내기는 어려워요. 그러면 최소한 매도인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고 개업공인중개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유물을 어느 정도는 했다고 보고 그만큼 책임이 경감된다고 봐야 돼. 그런까지 다 받아놨다면 현실적으로는 거의 안 받아놓잖아요. 그냥 말로만 물어보는데 그냥 거짓말 했을 수도 있으니까 실제로는 선순위 임차권, 보증금이 얼마다, 계약 날짜 언제부터 언제까지다, 그것까지 다 받아놔야 돼요. 그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그 지금 옛날에 한 거는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사실은 확인하려면 그 전화번호까지 다 적으라고 해가지고 일일이 임차인한테 맞냐고 확인해 보는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것도 전화번호 가짜로 적어주고 또 가짜로 전화 받는 사람 만들어 놓고 해버리면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를 적으면 되고요. 근데 이제 올해부터는 동사무소에서 이해관계인들은 그 확정일자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얼마인지, 확정일자 받은 날짜가 언젠지를 올해 계약분부터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이해관계인에 포함되지 않아요. 현행 주민등록법상.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도 좀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가구주택, 이건 뒤에 나오니까 다시 확인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사고 가장 많이 나는 게 지금 현재는 다가구주택입니다. 이 다가구주택, 똑같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다가구주택하고 아파트하고 다가구주택 방 19개짜리가 10억이고 만약에 서울에 아파트 한 채가 10억이면 어디다 투자해야 되겠어요? 앞으로는 다가구주택 해야 되겠죠? 이때까지는 아파트를 했어요. 아파트를 한 이유는 레버리지 이펙트, 지렛대 효과를 통해서 10억짜리를 하더라도 융자 한 5억 받고 전세금 뭐 한 3억 하고 해가지고 한 2억만 있어도 2, 3억만 있어도 샀단 말이에요. 10억짜리. 그렇게 사놓으면은 나중에 15억에 팔아버리면 5억이 남아버리면 은행 융자 이자 내고 하더라도 훨씬 남으니까 가능했어요. 근데 지금처럼 이제 앞으로 부동산이 사실은 정책을 배제하고 그냥 시장경제 원리에 맡긴다면 제가 볼 때는 부동산 가격이 내려갈 가능성이 훨씬 많거든요. 지금 정책이 떠받치고 있잖아요. 못 내려가게. 그래서 가만 내버려두면 내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내려가더라도 계속 월세가 나오면 그만큼 수익이 나오니까 큰 문제는 없잖아요. 크게 내려가진 않고 기다릴 수가 있어요. 기다리면 언젠가는 또 부동산은 영원히 팽창하진 않거든요. 계속 어떻게 부동산 가격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변합니다. 포물선으로. 무한대로 팽창해버리면 터지잖아요. 그래서 너무 많이 올라가면 내려가는 길만 남았고요. 내려가면은 올라가는 길만 남았죠. 그러면 언제 투자해야 되겠어? 투자하는 가장 바람직한 시기는 올라가기 직전에. 그래서 무릎에서 샀다가 어깨에서 팔아라 이런 격언이 있어요. 꼭대기까지 올라갔을 때 팔라 하다 내려가면 그때부터는 팔 수가 없죠. 그래서 왜 다가구에 투자해야 되냐면 다가구는 단독주택이니까 임대소득세도 안 내잖아요. 집이 하나니까. 집이 여러 채인 사람 다주택자인 경우 세금 많이 내죠. 그러니까 지금 임대소득세도 거의 지금 하나도 안 내고 있어요. 방이 19개라도 주택이 하나니까 알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아파트를 10개 가지고 있으면 금방 연립 같은 거, 다세대 같은 거, 공동주택을 10개 가지고 있으면 금방 표가 나죠. 근데 이거는 주인이 한 명이기 때문에 세금도 임대소득세도 지금 안 내고 있다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요. 그 대신에 이제 철저하게 다가구가 사고가 많이 나니까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주인은 한 명인데 방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뒤에 다시 다가구가 나오니까 그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 다가구 주택은 선순위 세입자 수 또는 보증금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고 불가피하게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정을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의뢰인 입회하에 임대인에게 그 내용을 설명하고 이러한 상황을 확인설명서에 기재해야 된다. 나중에 확인설명서 기재 이런 게도 하겠지만 이 확인설명서 그 밖의 권리 이런 데다가 적어야 돼요. 거기다가 뭐 위 내용 외에 더 이상 설명할 내용이 있습니까? 설명할 내용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놓고 답을 하라고 해요. 있다, 없다. 있으면 뭐가 있는지 적고 없다 하면 없다 하고 임대인 또는 매도인 뭐 이렇게 이름 적고 사인 받아놓고 해야 된다고요. 포괄적으로 해놔야 된다고요. 다 할 수가 없잖아요. 뭐 분묘기지권이라든지 법정지상권이라든지 유치권이라든지 이렇게 특수지역권이라든지 이렇게 등기 안 된 권리는 알 수가 없죠. 그런 거는 반드시 포괄적인 규정이라도 하나 적어놔야 된다고요. 확인설명서에 나중에 확인설명서 작성할 때 하겠지만 특별히 기재한 내용이 없다 하더라도 기타 등등 위 내용 외에
더 확인 설명할 내용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없다. 있다고 하면 뭐 있는지 있다 소리 안 하겠죠? 없으면 없다 적고 자필로 없다 적어놔야만 나중에 최소한 매도인 남부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요. 안 그러면 안 적어놓으면 나중에 뭐라고 하겠어요? 임대인은 개업공사 네가 수수료 받아 먹으려고 거짓말했잖아. 나는 다 말했는데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반드시 포괄적인 규정 위 내용 외에 더 확인 설명할 내용이 있습니까? 해가지고 없습니다. 임대인, 매도인 해가지고 자필 서명 날인은 꼭 받아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특히 이제 현실적으로 가장 사고 많이 나는 게 다가구가 가장 사고 많이 납니다. 사실은 등기사항 증명서까지는 다 확인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주민등록증을 위조하는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 등기사항 증명서 안 하는 사람은 지금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공법상 이용 제한, 이건 이제 토지 중개할 때 문제가 되는데요.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에 보면 다 나와 있죠.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에 나와 있는 용도 지역, 예를 들면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 개선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변구역입니다. 이렇게만 적어놔도 확인 설명을 한 것으로 보거든요. 예를 들면 수변구역에서는 어떤 행위를 못한다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는 설명을 안 해도 책임이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모든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 우리나라에 약 350개 정도가 되는데 그걸 다 개업공인중개사가 다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용도 지역 지구 구역만 적어주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행위를 할 수 없는지 여부는 의뢰인이 물어봐야 됩니다. 또 요즘은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에 확인해달라고 하면 밑에 다 적어줍니다. 시군구에서 구체적으로 그 용도 지역 지구에서는 어떤 행위를 할 수 없다까지 다 적어줍니다. 자, 그래서 공법상 이용 제한 사항은 행정관청 시군구가 되겠죠. 해당 부서에 문의한 후 가급적 문서로 이를 확인받거나 녹취한 후 중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거 사고 나는 거 많이 봤습니다. 뭐 예를 들면 지금 학원하고 있는 자리에다가 학원이 나가고 다시 다른 학원이 들어온 걸 중개했어요. 그런데 학원이 안 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그 번지수를 대면은 인허가 되는지 안 되는지 행정관청에 확인하면 다 알 수 있죠. 뭐 예를 들면 바닥 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이면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입니다. 이종건생에서 옛날에는 했는데 옛날에 왜 했냐 물어보니까 옛날에 했는데 왜 나는 안 됐냐 하면 나는 옛날에 근무 안 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옛날에는 그 공무원 실수로 했다든지 어떻게 해가지고 했다 하더라도 새로 이제 다시 인허가를 받으려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중개사무소도 마찬가지에 기존에 하고 있는 장소에 안 되는 경우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 식당 같은 거 장사 안 되면 이제 개업공인중개사한테 핑계를 댄다고요. 왜 그 위법 건축물 확인 안 설명 안 했냐 이렇게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거의 식당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지나가다 보면 장사하는 분들은 임의로 정축해가지고 밖에다가 물건 내놓고 다 안 되거든요. 그런 거 다 했단 말이에요. 불법을 하는 거. 그런데도 다 알고 들어와 놓고 나중에 장사 안 되면 딴소리 하거든요. 확인 설명 의무 위반으로 권리금 손해배상 안 해주면 중개업자에게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확인 설명 의무 위반으로 업무 정지당하게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건재당인 경우에 이 포괄건재당인지 여부, 포괄건재당이면 그 부동산뿐만 아니라 그 의뢰인이 다른 일을 해가지고 만약에 손해를 입힌 거나 아니면 뭐 대출했거나 이런 것까지도 모든 포괄적으로 다 이 건재당을 설정한 거죠. 그 부동산뿐만 아니라 다른 것까지 개인비까지 다 포괄건재당입니다. 그래서 포괄건재당이 있는 경우는 주의해야 된다. 이런 거는 반드시 말소를 하게 하는 게 바람직하겠죠. 포괄건재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냥 단순한 건재당이면 그 부동산에 대한 것만 그것만 하면 되지만 채권 최고금액만 하면 되지만 포괄건재당이라는 건 모든 채무를 다 포괄하는 겁니다. 그 포괄건재당이 있는 경우도 주의를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이게 세금 관련 사항 사고 소홀히 하는 게 있는데 가급적이면 세법은 워낙 복잡하고 특례 예외가 많기 때문에 딱 이게 어디에 있는 것만 설명하면 된다. 세금 관련은 확인 설명서 의무만 간단하게 설명하고 양도소득세 등 자세한 거는 전문가에게 세무사, 국세청 조사관한테 물어보고 여러 가지 전화해가지고 국세청 조사관한테 스피커폰으로 해가지고 통화하는 거 듣게 하면 돼요. 그 분명히 국세청 조사관 누구와 몇 시에 통화해서 확인했음 이런 걸 항상 메모를 남기라고요. 몇 년 몇 월 몇 시 몇 분 국세청 조사관 누구와 세금 관계는 확인하였음. 그리고 세무사 누구와 확인하였음. 세무사도 또 그 부동산을 하다 보면 전담 세무사가 있어요. 누구와 확인하였음 해가지고 자꾸 기록을 남겨놔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딴소리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양도소득세 같은 거는 정확하게 확인 설명을 안 하는 게 좋아요. 우리 나중에 그 확인 설명서 할 때 다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확인 설명서에 기재되는 조세는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취득세, 교육세,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이 세 개만 기재됩니다. 그럼 요 세 개 세율만 설명하면 되고요. 나머지 구체적인 특히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말고 제가 그러면 궁금하면 지금 국세청 조사관한테 확인해 보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해가지고 스피커폰으로 같이 듣는데 통화해보고 이건 세금은 워낙 예외가 많거든요. 이건 정확하게 하는 사람이 잘 없어요. 그래서 너무 많은 세금을 설명하지 말고 반드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취득세,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만 하면 돼요. 취득세도 지금 1%, 2%, 3% 다 다르잖아요. 그럼 잘 모르면 그냥 이거 4%, 요거 교육세가 농어촌 특별세가 2%, 0.4%. 그냥 그럼 4.6% 그냥 이렇게 오피스텔이라든지 토지 같은 건 4.6%죠, 표준세율이. 근데 주택은 1%, 2%, 1.1% 뭐 다 다릅니다. 그럼 잘 모르면 그냥 이 표준세율을 적어주면 돼요. 그래 놓고 구체적인 밑에 적어 놓으면 되죠. 그 소득세법의 세금, 취득세의 구체적 내용은, 이런 세금의 구체적 내용은 지방세법에 의한다. 이렇게 하면 돼요. 지방세법에 보면 다 특례가 있기 때문에 그 세금에 대해서 너무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해 줄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요 취득 관련 조세만 해주면 되고, 양도 관련 조세는 그냥 국세청 조사관이나 여러 사람에게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다음에 연장계약서 적을 때 유의사항입니다. 연장계약서, 이게 뭐예요? 내가 계약 체결해 주는데 2년 살고 나서 재계약하는 경우, 그 재계약하는 경우인데 문제는 판례가 많이 있어요. 이 재계약할 때에도 다시 권리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해서 설명해야 된다는 게 판례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년 계약을 체결했는데 지금 뭐 중간에 2년 계약 체결했는데 중간에 1년 지나가지고 주인이 다시 더 은행에다 근저당 설정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재계약을 하면 다시 계약서 써버리면, 이날부터 시작해버리면 앞에 있는 것보다 순위가 후로 밀리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올해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종전계약서에다가 2014년 예를 들면 10월 1일부로 보증금 3천만 원을 정액하기로 해서 총 보증금은 3억 3천만 원으로 한다. 이렇게 특약으로 적고 거기에다가 확정일자를 받는 게 좋아요. 올해부터 바뀌었어요. 작년까지는 임대차 계약서 하나에다가 확정일자 도장을 2개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옛날 계약서는 그대로 남겨두고, 이런데 만약에 중간에 대출 융자가 들어왔으면 옛날 계약서 남겨두고 새로 뭐 3천만 원 정액됐으면 3천만 원에 대한 계약서만 따로 적고, 아니면 아예 3억 3천에 새로 계약서를 옛날 거 다 버리고 새로 적었어요. 새로 3억 3천을 적어버리면 이게 보호받을 수가 없죠. 그리고 또 이게 3천만 원 정액하기로 한다 이렇게 계약서가 2장 있으면 잊어먹을 가능성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는 연장할 때는 옛날 종전계약서에다가 특약으로 몇 년 몇 월비로 얼마를 정액하기로 한다. 그래서 합계보증금 얼마이기로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다시 확정일자를 받으면 된다고. 그러면 그 정액된 부분만큼은 이 근저당에 대항할 수 없겠죠. 그 연장계약서 적을 때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실제 사고가 많이 난 거 보면, 좀 전에는 내가 2년 전에 중개해준 물건입니다. 보통 이 중개해준 물건이라도 다시 계약서를 썩을 때는 중개업자 명판을 안 넣어요. 즉, 뭐 예를 들면 삼보공인중개사 박용덕 이런 중개업소 이름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걸 연장계약서 적을 때는 안 넣어요. 그 넣어달라고 하면 그럼 수수료, 이건 법정중개소를 다 받아야만 이걸 넣어야 되고, 이걸 넣게 되면 우리도 세금 소득세 내야 되기 때문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수수료 법정중개소를 다 달라고 해야 돼요. 그냥 만약에 명판을 내달라고 하면. 그럼 자기들이 직거래한 것처럼 그냥 계약서만 써주고, 보통 지금 협회에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는 10만 원 받으라고 권장하고 있어요. 근데 10만 원 받는 사람도 있고 5만 원 받는 사람도 있고 3만 원 받는, 최소한 3만 원 이상은 받더라고요. 그 대신에 그렇게 3만 원, 5만 원, 10만 원 받을 때에는 그 중개업자 직인을 밑에다 안 넣는다고요. 그 직인 들어간 거 확정일자 받으면 그게 다 기록이 남거든요. 그럼 나중에 그 소득세 부과할 때 그 소득으로 잡히겠죠. 그 수수료를 다 안 받을 때에는 현실적으로 그냥 직거래한 것처럼 계약서만 써주지, 이 중개업자 명판 누구누구 공인중개사 사무소 해가지고 이름은 사인은 안 해준다고. 현실적으로 당연히 그 사인을 해버리면은 확정일자 받으러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그 중개업자 이름, 개업공인중개사 이름까지 다 입력해요. 그럼 나중에 그게 과세자료로 지금 활용될 수가 있겠죠. 전산에 입력이 되니까.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더 사고 났던 게 어떤 게 있냐면 연장계약서, 임대인, 임차인이 다 오는 거예요. 역할 분담해가지고, 며칠 전에도 뉴스에 나왔어요. 대출 사기 와가지고, 우리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 은행에 융자 받으러 가니까, 개업공인중개사가 쓴 계약서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이렇게 써주십시오. 써주면 수수료, 법정중개수료 주겠습니다. 법정중개수료 안 주면 못 쓰게 주겠다 하니까 주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법정중개수료를 받고 써주는데 그게 가짜 계약이에요. 실제 살고 있는 게 아니고 오로지 대출을 받기 위해서 사기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2금융권에서 전세자금 대출 받았다고요. 역할분담 다 해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은 그 은행에서 금융기관에서 실제 세입자가 맞는지 확인서 나와요. 아니면 직접 방문해요. 그 전화가 물어봐요. 그 세입자 맞냐? 그러면 예 맞습니다 하면 되거든요. 그걸 끝이거든요 거의. 근데 딱 그 역할분담, 사기꾼들은 역할분담까지 짠다고. 세입자 역할하는 사람, 집주인 역할하는 사람 이렇게 다 짜가지고 해버리니까 당할 수밖에 없죠. 얼마 전에도 지금 전세 대출 사기 있었어요. 그 만약에 이게 자기들끼리 임대인, 임차인 다 와서 계약서 써달라는 사람들은 가급적이면 안 해주는 게 낫다고. 3만 원, 5만 원 이렇게 받고는. 왜냐면 이게 사기꾼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요. 그러면 이제 통장 같은 거 이런 거 더 이런 거는 사기꾼이라고 생각하고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되겠죠. 돈 입금시킬 때 입금도 하나도 안 시키고 그냥 계약서만 써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내가 그 집에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 그 확인할 길이 거의 없다고요. 그래서 이게 임대인, 임차인 다 와가지고 그냥 요대로만 써주십시오 하는 사람들은 사기꾼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아니면 내가 2년 전에 원래 계약서를 써줬다면 그건 문제가 없겠죠. 그건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또 연장하겠다고 하면 써줘도 돼요. 그냥 직거래 하는 것처럼. 절대로 명판을 넣어주면 안 돼. 근데 반드시 중개업자 직인을 넣어달라고 하는 사람은 이상한 거예요, 이게. 굳이 그대로 썼는데 중개업자 직인을 넣어달라 하는 거는 왜 넣어줘야 됩니까? 물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 은행에 융자, 대출 받으려고 하면 개업공인중개사 직인이 들어가 있는 계약서 가지고 계약금 영수증 10% 영수증을 가지고 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름 넣어달라고 한다고. 수수료는 다 드릴 테니까. 근데 사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럼 돈 입금시킨 거 보자. 이런 거 다 확인해야 되겠죠. 돈 어디로 통장으로 입금시켰냐. 얼마, 뭐, 3천만 원 옛날 계약서 보자고 해야 되겠죠. 저기 이제 새로 연장하니까 옛날 계약서 보자고 했는데 옛날 계약서도 없다. 이상한 거라고요. 옛날 계약서 있으면 옛날 계약서, 사기꾼들은 옛날 계약서도 또 위조해놨을 가능성도 있기는 합니다. 옛날 계약서 보고 그 확정일자 받은 동사무소 찍혀 있으면 그 동사무소에서 이거 확정일자 받은 거 맞냐. 이런 것까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실제 사고 많이 납니다. 요대로 계약서 적어 주십시오 하고 임대인, 임차인이 직접 와가지고 계약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현실적으로. 자, 그 다음에 지금 협회에 보면은 표준 임대차 계약서, 협회 표준 임대차 계약서가 있습니다. 이 표준 임대차 계약서에 보면 조세 체납 여부도 확인하라고 돼 있어요. 조세 체납 여부. 그리고 실제 매매 같은 경우도 조세 체납 여부도 확인해야 돼. 기타 설명할 내용이 없습니까? 이 조세 그때 제가 지난 시간에도 했었죠. 조세 체납 여부가 있느냐, 경매 진행 중인 게 있냐 물어봐야 돼요. 없다고 하면 다행이고 있다고 하면은 이게 확인해 봐야 돼. 무슨 세금을 체납했는지. 세금 안 낸 거 있으면은 뭐 재산세 안 낸 게 있으면은 재산세 체납하고 있다 하면 매수인은 안 살라고 할 거 아니에요. 임차인은. 그러면 매수인한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미리 확인해 놔야죠. 재산세 같은 경우는 시군구에 전화해 가지고 몇 번지 이 집에 재산세 체납 얼마 연체됐냐, 지금 얼마 내면 되냐, 이것만 내면은 압류가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압류 재산세. 그럼 압류돼 있으면 이거 압류 풀 수 있냐, 이렇게 확인해 가지고 계약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표준 임대차 계약서에 보면은 세금 체납 여부도 거의 개업공인중개사는 신적인 존재가 돼야 돼요. 세금 냈는지 안 냈는지까지 사실상 확인하기가 거의 불가능하죠. 그 사람 말만 믿어야 되는데, 그래도 이거 조세 체납 여부 체납한 사실이 있습니까? 체납되어 있는 사실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해가지고 없습니다. 받아놔야 돼, 자필로. 그럼 없다고 했는데 거짓말한 것까지 개업공인중개사가 책임지기는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거의 현실적으로 이걸 확인하는 개업공인중개사들은 거의 없습니다. 자, 앞에 뭐 다 거의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진정한 권리자인지 확인을 소홀히 하는 경우, 진정한 권리자 확인은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개업공인중개사들이 확인하고 있는 것은 주민등록증하고 등기사항 증명서만 확인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확인했다면 계약금 돈 줄 때는 반드시 굉장히 위험하니까 지금 계약금을 현금으로 주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없습니다. 거의. 계약금만큼은 반드시 통장으로 입금시키라. 아까 말했지만 잔금은 통장으로 입금 안 시켜도 상관없다고 했죠. 왜냐면 그 자리에서 주고받아야 되니까. 사기꾼들은 잔금 치를 때까지 안 나와요. 잔금 치를 때 안 나와요. 사기꾼은 아예.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도망가 버린다고요. 위험하니까. 그래서 잔금 치를 때는 현금으로 해도 되지만 계약금 줄 때는 반드시 통장으로 거래를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원룸, 주택 등 건물 관리인에 대한 대리권 확인 소홀이 있습니다. 소홀히 한 경우. 오산에서 경기도 오산 이게 골동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서 얼마 전에 사고가 났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관리인입니다. 물론 그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격증이 없습니다. 그 어떻게 하냐면은 지금 이 골동 같은 데 가면은 사장이라는 사람이 자격증 없고요. 그 다음에 자격증 있는 사람을 소장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 다음에 소속공인중개사나 보조원을 부장이라고 불러요. 그 이 사장이라는 사람 자격증 없어요. 이분이 대리권을 가지고 있어요. 인감증명하고 위임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위임장에 보면 계약금, 입금 계좌를 딱 지정해 놨어요. 국민은행 이 계좌로 입금해야 한다. 이렇게 적어 놨는데 이 오랫동안 이 사장이 여기서 10년 넘게 중개업을 했어요. 한 자리에서. 그러니까 아무런 사고가 안 나고 하니까 지정 계좌로 입금 안 하고 그냥 이 사장, 관리인이 되겠죠? 이 사람 통장으로 입금을 시켰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사기를 쳤냐면 이 사람도 역시 전세로 받아가지고 주인은 보니까 남편이 죽고 부인하고 딸 한 명이 있어요. 근데 지금 미국에 있대요. 그러니까 이거 뭐 연락할 길도 없고 근데 5년이나 지났어요. 5년이나 지났는데 이제 와서 그 여자분하고 딸하고 나타나가지고 이 사람이 사기치고 도망갔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돈이 무려 20억이 넘는 거예요. 20억이. 5년이라는 기간이 넘었어요. 제가 볼 때는 그 아마 소송하면은 주인도 조금 문제가 있겠죠. 대리권을 주고 5년 동안이나 전혀 관리를 안 하고 이렇게 했다면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이제 세입자들은 전세금 나 줬으니까 내놔라. 대리권 있으니까 내놔라. 이렇게 하고 주인은 나는 받은 적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소송하면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문제가 되겠는데 만약에 그 주인한테 보증금을 내줄 의무가 없다고 본다면 개업공인중개사도 책임이 있을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특히 사고 나는 게 아까 원룸, 이 다가구입니다. 전부 다 사고 나는 게 이런 경우는 대리권을 받았다. 보통 이런 경우는 관리인이 관리하는 경우가 많아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그 관리사무소에 있는 사람들이 뭐냐면 주인이 오피스텔을 여러 개 가지고 있다고 원룸을 여러 개 가지고 있으면 일일이 그 하는 게 귀찮아 하거든요. 그럼 관리인한테 맡기는 경우가 많아요. 또 지금은 올해부터는 임대관리회사, 부동산 관리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죠. 물론 그 관리회사로 등록을 한 그런 큰 회사들은 사고 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조그마한 이런 보통 그 개업 공인중개사들이 관리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 아예 관리인들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방이 한 19개 정도 되는 건물 10개를 관리하다가 이렇게 사고가 난 거예요. 이런 경우는 반드시 그 대리권의 범위를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그 위임장 보고 그 임대인, 즉 위임인한테 전화해 봐야 되겠죠. 위임장 보고 이렇게 위임한 사실이 있냐 전화번호 확인하고 그래가지고 몇 년 몇 월 며칠 본인 누구와 대리권 수여 사실을 확인하였음 이런 걸 위임장에다 메모를 해놔야 돼요. 근데 현실적으로 하다 보면은 안면 바치고 이 사람은 여기서 계속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막 철저하게 하다 보면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들은 안 그러는데 너만 왜 그렇게 별나게 하냐 하고 싫어하거든요. 그래도 웬만하면 사고 안 내려면 좀 작게 벌더라도 철저하게 하는 게 좋아요. 괜히 뭐 돈 많이 버는 것 같지만 이렇게 한번 사고 나버리면 벌었던 거 다 넣고도 모자라요. 번 거 다 써버리고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실제 사고가 많이 나는데 대리권의 범위를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 대리인 통장으로 입금시킬 때는. 그리고 또 인감 확인할 때 어떻게 해야 돼? 인감증명서도 본인이 뗀 건지 대리인이 뗀 건지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오른쪽 위에 보면 본인이 발급받았다, 대리인이 발급받았다 나온다고요. 그 대리인이 발급받은 건 좀 위험하다고 봐야 되겠죠. 본인이 발급받은 거라면 표현대리가 성립할 가능성이 많다.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에게 책임이 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일상가사 대리권 관련 배우자 대리권 확인 소홀. 일상가사 대리권입니다. 일상가사 대리권. 이 일상가사 대리권. 실제 이것도 일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일산에서. 한 10년 전인데 제가 직접 봤는데 그때 전세 보증금이 6천만 원이었어요. 전세 보증금 10년도 더 된 한 15년 전이겠네요. 6천만 원. 일산에서 전세가 6,500만 원입니다. 아파트인데
6천만 원인데 주인은 남편 이름으로 돼 있었어요. 주인은. 근데 한 아파트에서 10년 이상 개업공인중개사하고 이 소유자의 부인하고 10년 넘게 살았어요. 그 돈 그냥 나한테 달라. 그래서 그냥 줘버린 거예요. 통장으로. 부인 통장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위임장하고 인감증명은 없다 하더라도 없는 경우가 많아요. 갑자기 손님 와가지고 하자는데 남편 출근하고 없는데 어떻게 인감되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위임장도 받을 시간이 없어요. 이론적으로는 위임장 있고 인감증명 있어야 된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임대인 주인 통장으로 보냈으면 문제될 게 없죠. 근데 그냥 부인 통장 부인한테 돈을 줘버렸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살고 나서 2년 지나가지고 세입자가 돈 내달라고 하니까 남편이 주인이 나한테 돈 준 적 있냐? 이혼하고 가고 없는 거예요, 이 여자는. 나도 지금 피해자다. 나도 한 푼도 돈 받아본 적도 없다. 못 내주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그 남편 즉 건물주 2천만 원, 그 다음에 공동중개했어요. 개업공개사도 각각 2천만 원 해가지고 6천만 원 내줬어요, 세입자한테. 그럼 2천만 원 한 사람씩 물어낸 거예요. 보증금이 6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2천만 원 물어냈으면 엄청난 돈이죠, 그 당시.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면 뭐 대리권 위임장하고 인감증명 받아야 되는 거 이론적으로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떼올 수가 없고 또 지금 당장 계약 안 해버리면 다른 데 가버리면 놓치죠, 손님. 계약을 하면은 돈을 입금시킬 때 주인 통장으로만 입금시켜도 문제될 게 없다고요. 주인 통장이 헌통장, 주거래은행 통장이면 됩니다. 주거래은행 통장이면. 요즘은 그 통장 보고도 은행에 전화해보면 이거 통장 오래된 거냐, 위조된 건지 계약금 입금시켜야 돼서 불안해서 그런데 통장 발급한 지 오래됐냐 이렇게 물으면 만약 통장 번호만 가르쳐 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통장 가져오면 확인하면 되는데 안 가져오고 통장 번호만 알려줄 수도 있겠죠. 사기꾼들은 통장 안 가져온다고 가져오라면 번호만 가르쳐 준다고요. 그럼 그 은행에 전화해서 이 통장으로 입금시켜야 되는데 이 통장 발급한 지 오래됐냐, 혹시 사기 피해를 당할까봐 그런다 하면은 발급된 지 오래된지만 알려달라면 알려줍니다. 뭐 구체적인 개인정보는 못 알려주더라도 주민등록번호는 안 알려주더라도 발급 날짜까지는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그 매도인 신분 확인할 때에는 주민등록증과 등기사항증명서뿐만 아니라 등기권리증도 확인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 다음에 대리인의 경우는 신분증과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반드시 확인해야 되고 복사해서 보관해야 됩니다. 교부도 그 임차인한테 매수인한테 교부도 하는 게 좋겠죠. 복사해가지고. 그 대부분 그거 보고 그냥 줘버린다고요. 복사해가지고 계약서 뒤에다 붙여놔야 돼요. 은행에도 보면 복사해가지고 다 붙여놓잖아요. 그 전표에다가. 근데 개업공인중개사들은 거의 보기만 보고 복사를 안 해놓더라고요. 대부분 중개업소에 가보면. 그 신분증 복사해가지고 뒤에다가 계약서 뒤에다 붙여놓을 필요가 있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인감증명서 진정성이나 위임인의 발급관청 등을 통한 확인도 필요하다. 인감증명도 그 다음에 주민등록증도 민원24, 즉 아까 일사편리 거기에 들어가면 다 민원24에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일사편리를 통해서 민원24에 들어가면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발급관청하고 거기 주민등록번호를 넣으면은 그 전부 다 진위 여부, 만약에 주민등록증 분실해가지고 재발급 신청이 접수됐다 이게 다 나타납니다. 그 반드시 확인해 봐야 돼요. 진위 여부를 발급관청에 확인해 보면 된다. 요즘은 졸업장 같은 것도 다 보면 밑에 그 확인할 수 있도록 돼 있죠.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마찬가지로 이거 다 확인할 수 있으니까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건물 관리인이 대리인 경우 대리권유범이 확인해야 된다. 그래서 대리권 딱 위임 계좌가 있으면 그 계좌로만 입금시켜야 된다. 법인이 대표자일 경우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통해서 대표권이 있는지 여부를 제한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신분증 위조, 실제 신분증 위조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신분증 위조는 전자정부 홈페이지나 ARS 1382 등을 통해서 주민등록증 위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민원24에 들어가면 되고 일사편리에 들어가면은 18개 공부가 다 통합되어 있다. 한 사이트에서 다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물론 한 장을 발급받아가지고 거기에 뭐 등기사항 증명서, 토지대장, 임야대장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그냥 한 사이트에서 18개 공부를 그대로 그 자리에서 클릭할 수 있다고 한 사이트에서 다 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한 장에다가 다 그 18개를 다 통합해 놓은 건 아니고요. 토지 용계 관계사업 따로 발급받을 수 있고 그 자리에서 바로 토지대장도 그 자리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는 얘기. 일사편리 안에서.
다만 지금 현재 등기사항 증명서는 일사필리에서 직접 발급은 안 되고 그냥 대부분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클릭을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공동중개할 때는 보면 그 옆에 그 개업공유회사들도 보면은 사기친다, 이미지가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하고는 가급적이면 공동중개를 안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반드시 이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